자, 전화로 변론하고 5천만 원을 수임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것이 바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와 관련된 거잖아요. 관련된 내용을 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께 좀 이 사건의 개요, 사위의 마약건 때문인데 일이 좀 커진 것 같네요. 예,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이모 씨가 있는데 이분이 5종류의 마약을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아주 가벼운 처분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 2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마약을 투약한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한 B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6년 동안이나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장소가 왜 문제냐면요.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던 장소와 인접해 있었던 데다가 마약 거래를 실제 저 클럽 안에서 마약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재판 과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이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마약 사용자로 처벌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재판을 회부한 것이 검찰의 판단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안 것을 포함한다면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분을 가진 나이트클럽 중심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다는 것이 공소장 안에 들어가서 재판에 반영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강남 그 나이트클럽 안에서 이 씨가 직접적으로 마약을 거래했느냐 이런 것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찰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서는 그 장소에서 많은 매매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무려 6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무직 상태인, 아버지가 부자이긴 합니다만 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무 직업이 없었던 사람이 25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던 그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런 갖가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검찰이 좀 수사를 살살 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일단 검찰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손소 변호사, 어떻습니까? 이 정도라면 공소장에 다 이것저것 다 충분히 다 넣어야 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포함 안 돼도 뭐 괜찮은 겁니까? 일단 그 마약 사건의 좀 특성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설령 해당 인물이 이제 그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 한 번에 처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그 마약 사범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수사의 단서를 얻기 위해서 일부는 아예 그 수사에서 이제 수사를 하되 기소하지 않고 이제 묻어두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약한 미온적인 처분으로 이제 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겠고요. 또한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처벌하는 그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지,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이제 그 매매도 아니고 단순 투약으로만 처벌했다고 한다면은 뭔가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유리하게 처분해 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소식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이제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사실 6개월쯤 전에 이동영 차장, 동아일보가 아니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냥 넘어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한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시 그 당시 기사를 돌아가 보니까 최교일 변호사의 존재가 굉장히 눈에 띄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역할을 한 거죠? 예, 최교일 중앙지검장은 2013년도에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는데,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는데 2014년 11월에 이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이모 씨가 구속되는 순간 변호사로서 선임이 됩니다. 구속될 때 선임이 됐고, 예, 그리고 나서 보름 남짓 지난 12월 15일 날 공소장이 접수되면서 변호사로 변호일을 사실은 그만두게 되는데 보름 남짓한 변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착수금으로만 5천만 원을 아버지 회사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속된 이후에 추가 수사를 해서 검찰은 전반적인 그 범죄 사항이라는 걸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재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공소장에 아까 얘기한 나이트클럽의 소유라거나 그 나이트클럽이 그 마약과 관련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누락됐다면 혹시 이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봤다면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는 것도 있고 그야말로 정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네. 그 마약 투약했던 장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이트클럽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장기간 보관을 운영을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 나이트클럽의 지분 다툼 때문에 뭐 세금이 체납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를 받는데 자기가 그 세금을 대납한 그런 네. 정황까지 확인이 됐는데 그런 내용들이 일체 공소장이나 판결문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자, 최규일 변호사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기 때문에 현직 검사로는 뭐 검찰총장 다음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분이거든요. 굉장히 유력한 그 초인류 검사로 통했을 법한 분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 정도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호사 수임하면요. 보통 내가 이렇게 어떤 건으로 얼마를 받고 수임했습니다 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변호인으로서 선임계를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법원에 또는 검찰에 그 과정에서 그 변협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변협을 거쳐가지고 증표를 붙여서 경유증표를 붙여가지고 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변호인이 누구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또한 수임료가 제대로 세금 처리됐는지도 추후에 추적이 가능한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선임계 내지 않고 돈만 받은 다음에 전화 몇 통으로 해서 증거 남기지 않고 어떤 유리한 그 작용을 만들어 준 다음에 싹 그냥 증거 없이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이른바 전화 변론인데요. 전화 네. 변호고.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혹시 최규일 변호사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어서 당시에 그 작년이죠. 대한변협에서 사실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또 그런 의혹도 굉장히 있었고요. 결론이 났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최규일 변호사 측에서 당시에 선임계를 냈다 내가 선임계 네. 제출했고 당시에 그런 거 자료 없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거 아니다라는 소명서를 내서 일단 네.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거든요. 그런 잠깐만요. 절차는 근데 그러니까 선임계를 냈다 안 냈다는 뭐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다 아니다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는 사실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선임계를 네. 정상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문제가 없겠고요. 네. 하지만 선임계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문제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 후에 이제 최규일 변호사는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이번에 총선에 출마해서 경북 지역에서 당선됐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의원으로 5월 말부터 활동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굴러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최규일 당선인의 육성을 한번 듣는 것으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당선 직후의 상황입니다. 보겠습니다. 기대선 같은 삼선, 재선 의원 또 우리 검찰 서민들과 경쟁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고 저 또한 제가 당선되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